그날 공장의 공기는 무너지는 숨처럼 가팔랐다. 누군가는 지키려 했고 누군가는 살아남기 위해 모든 것을 가져가야 했다. 안 돼요! 이건 절대 안 돼요! 비켜! 비키란 말이야! 저리 꺼져! 비명과 울음, 아무도 몰랐다. 그 절박한 눈빛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진실을. 두려움에 쫓기던 한 남자 민성. 거침없이 모든 걸 가지고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비극은 그때부터 시작하는데,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계신 곳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좋은 기운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름 해가 뜨겁게 내리쳐도 철중의 공방 안은 시원했습니다. 흙벽과 기와 지붕이 열기를 막아주고 마당 한켠에 놓인 커다란 항아리들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었죠. 철중은 오늘도 새벽같이 일어나 항아리 뚜껑을 하나씩 열어봅니다. 3년째 숙성 중인 쪽빛 염료였어요. 코를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으니 은은한 발효향이 올라옵니다. 아직이네. 한철은 더 봐야겠어. 철중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뚜껑을 다시 덮었습니다. 58세의 나이지만 허리는 고닫고 손놀림은 정확했어요. 이 일을 시작한 게 벌써 30년 전입니다. 처음엔 먹고 살려고 시작했지만 이제는 천에 스며드는 색을 보는 게 가장 큰 낙이 되었죠. 대표님, 아침 드세요. 막내 직원 수진이가 부엌에서 소리쳤습니다. 철중은 작업복 먼지를 털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테이블에는 김치찌개와 된장국, 계란말이가 수북했습니다. 직원 5명이 둘러앉아 아침 식사를 시작했죠. 어제 납품한 천 거래처에서 연락 왔어요. 색깔이 정말 좋다고 추가 주문 넣고 싶대요. 격리를 맡은 영수가 말했습니다. 철중은 국물을 후루룩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거 좋네. 근데 너무 서두르지 마. 색은 조급하게 내면 깊이가 없어. 알아요, 대표님. 근데 은행 대출이 다음 달에.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 우리는 우리 속도대로 가는 거야. 철중은 여유로웠습니다. 빚이 좀 있긴 했지만 직원들과 밥 먹고 함께 웃으며 일할 수 있는 게 더 소중했어요. 돈을 벌려고 품질을 타협하는 건 철중의 방식이 아니었죠. 천천히 익힌 색깔만이 진짜 가치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철중은 양푼에 비빔밥을 비벼 직원들과 나눠 먹었어요. 고추장 하나로 비빈 밥이지만 마당 한켠에 앉아 먹으니 별미였습니다. 오후 햇살이 천을 말리는 장대 위로 쏟아졌죠. 대표님, 제대로 된 색은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철중은 양푼을 내려놓고 항아리를 가리켰어요. 봐라. 저 안에서 미생물들이 살아 숨쉬고 있어. 봄에 깨어나고 여름에 활발해지고 가을에 무르익고 겨울에 쉬지. 계절을 최소 4번은 봐야 제대로 된 색이 나와. 서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야. 철중은 항아리 옆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손바닥을 항아리 표면에 대고 온도를 느꼈어요. 미세하게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였죠. 사람도 마찬가지야. 인연이란 게 하루아침에 깊어지나? 시간이 필요해. 같이 봄도 보고 여름도 보고 그러다 보면 진짜 인연이 되는 거지. 철중의 말에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공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철중의 철학을 존경했어요. 느리지만 확실하고 조급하지 않지만 깊이가 있는 삶의 방식이었죠. 같은 시각 도심 한복판 고층 빌딩 42층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민성은 회의실에서 임원들에게 호되게 꾸중을 듣고 있었어요. 이번 분기 실적이 뭡니까? 목표 대비 68% 달성? 이게 말이 됩니까? 양아버지이자
그룹 회장인 사람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민성은 고개를 숙인 채 식은땀을 흘렸어요. 55세의 나이지만 회장 앞에서는 늘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친환경 섬유 개발이 예상보다 지연되어서 변명하지 마. 결과가 전부야. 과정 따위는 패배자들의 변명일 뿐이라고. 회장은 서류를 집어던졌습니다. A사 용지들이 바닥에 흩어졌죠. 민성은 무릎을 꿇고 그것들을 주었어요. 이번 시즌에도 성과 없으면 옷 벗어. 핏줄도 아닌 놈 걷어줬더니 이 모양이야. 회장은 매번 이 말로 민성을 옥죄었습니다. 핏줄이 아니라는 것, 고아원에서 데려왔다는 것, 언제든 버릴 수 있다는 것. 민성은 이 말들이 칼처럼 가슴을 찔러도 참아야 했어요. 다시 버려질 수는 없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민성은 서랍에서 신경안정제를 꺼냈습니다. 물 없이 알약을 삼키고 의자에 몸을 기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는 화려했지만 민성의 마음은 황량했습니다. 결과가 전부야. 그래, 난 결과를 내야 해. 어떻게든. 민성은 컴퓨터 화면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천연염색, 발효기술이라는 단어를 입력했어요. 수십 개의 자료가 떴지만 그중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10년 전 섬유 전문지에 실린 작은 기사였죠. 제아의 고수, 30년 경력 천연염색 장인. 이름은 밝히길 거부. 민성은 기사를 주의 깊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의 전화 끝에 그 장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냈어요. 지금 당장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으니까요. 철중은 저녁이 되자 마당에 앉아 막걸리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고 항아리들은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어요. 이 순간만큼은 세상 근심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대로 된 색은 서두른다고 나오지 않아. 사람도 인연도 마찬가지지. 철중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막걸리 잔을 비우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되겠구나. 철중은 그렇게 생각했죠. 3일 후 민성의 회사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친환경 섬유 개발 프로젝트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어요. 언론은 연일 기술력 부족, 허위 과장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주가는 하루 만에 23% 폭락했죠. 전 부서장, 당장 회장실로. 비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성은 서류 가방을 집어들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3일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잤거든요. 회장실 문을 열자마자 재떨이가 날아왔습니다. 민성의 어깨를 스치고 뒤쪽 벽에 부딪혔어요. 이 멍청한 놈, 300억을 날렸어. 300억을. 회장은 책상 위의 서류들을 바닥에 쓸어버렸습니다. 민성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렸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감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감독? 내 머리가 나쁜 거지. 진짜 핏줄이었으면 진작 배웠을 텐데 고아 주제의 주제 파악을 못해. 민성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참았어요. 회장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해결책 가져와. 못 가져오면 넌 끝이야. 알아들었어? 예, 회장님. 민성은 고개를 숙인 채 물러났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등의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 서랍을 열었죠. 10년 전 스크랩해둔 기사가 있었습니다. 제아의 고수, 20년 경력, 발효염색. 민성은 기사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조사팀에 지시를 내렸어요. 이틀 동안 밤낮으로 추적한 끝에
철중의 공방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성은 운전기사 없이 직접 차를 몰았어요.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다시 시골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비포장도로에서 차가 덜컹거렸죠. 내비게이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곳에 사람이 살긴 하나. 민성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으니까요. 30분을 더 달려 좁은 골목길에 들어섰습니다. 기와지붕이 보였어요. 낡았지만 단단해 보이는 한옥이었습니다. 대문 옆에는 작은 나무 간판이 걸려 있었죠. 천연염색 공방. 민성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비가 옷을 적셨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십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두드렸죠. 이번엔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십니까? 철중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성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섬유회사를 운영하는 민성이라고 합니다. 대표님의 기술에 대해 듣고 찾아왔습니다.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철중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민성은 당황했어요. 이렇게 간단히 거절당할 줄은 몰랐거든요. 대표님, 제발 한 번만 말씀 들어주십시오. 정말 절박합니다. 절박한 사람이 한둘입니까? 저도 바쁩니다. 대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민성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대문 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건 제 명함입니다. 전화 한 통만 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철중은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찢어서 버렸어요. 명함 조각들이 빗물에 젖어 흩어졌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려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다 돌아가셨어요. 민성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금요일까지 못 가져오면 끝이야. 그 순간 민성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빗물 고인 마당 바닥에 무릎을 대고 머리를 조아렸어요. 정장 바지가 지늘게 젖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대표님, 저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저는 정말 간절합니다. 대표님의 발효 기술만이 저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철중은 대문 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빗속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한국 섬유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습니다.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직원 300명의 가족들이 달려 있습니다. 민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중은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저 떨림, 저 목소리의 떨림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세요. 감기 걸립니다. 대표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민성은 고집스럽게 버텼습니다. 빗물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철중은 망설였습니다. 저 모습이 자꾸 옛 기억을 건드렸거든요. 수십 년 전 시장통에서 잃어버린 동생 철민. 7살이었던 철민은 형과 헤어진 그날 빗속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철중은 라면을 끓이려고 잠깐 자리를 비웠고 돌아왔을 때 동생은 사라져 있었어요. 철민아, 철민아. 그날 밤 철중은 빗속을 헤매며 동생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철민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후로 40년 철중은 동생의 행방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 대문 앞에 무릎 꿇은 남자의 어깨가 그날 밤 마지막으로 본 동생의 뒷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철중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들어오세요. 철중은 결국 대문을 열었습니다. 민성은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에는 빗물과 눈물이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성은 일어서서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철중은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어요. 옷부터 갈아입으세요. 감기 걸리겠습니다. 작업복을 건네받은 민성은 욕실에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창백한 얼굴이 비쳤어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철중이 뜨거운 차를 내밀었습니다. 민성은 두 손으로 찻잔을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무슨 일로 찾아오셨는지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철중의 목소리는 의외로 부드러웠습니다. 민성은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어요. 저희 회사가 친환경 섬유 개발에 실패했습니다. 화학약품을 최소화하고 천연 발효 기술을 적용하려 했는데 기술력이 부족했습니다. 계속하세요. 대표님께서 30년간 연구하신 발효 염색 기술, 그게 저희에게 필요합니다. 정당한 대가를 드리겠습니다. 철중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제 기술은 파는 게 아닙니다. 그럼 공동개발은 어떻습니까? 저희 회사의 설비와 대표님의 기술을 합치면 안 됩니다. 철중의 거절은 단호했습니다. 민성은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왜 안 되는 겁니까? 기술은 시간입니다. 30년을 투자했어요. 그걸 돈 몇 푼에 넘길 수 없습니다. 민성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철중의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민성에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민성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철중은 민성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저 눈빛, 저 절박함이 진짜였습니다. 금요일까지입니다. 그때까지 해결책을 못 찾으면 저는 민성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철중은 한숨을 쉬었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고 공방의 처마에서 빗물이 또각또각 떨어졌습니다. 민성은 철중이 내준 방에서 잠들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회장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핏줄도 아닌 놈. 새벽 닭 우는 소리에 민성은 잠에서 깼습니다. 낯선 천장, 낯선 이불 냄새였어요. 한지로 바른 창문 사이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일어나 창문을 열자 마당이 보였어요. 장독대 위로 아침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잠은 좀 주무셨습니까? 철중이 마루에서 물었습니다. 민성은 황급히 인사를 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폐를 많이 끼쳤습니다. 아침 먹고 이야기합시다. 부엌에서는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났습니다. 민성은 세면을 하고 식탁에 앉았어요. 철중은 김치와 나물 몇 가지를 내왔습니다. 호화롭지 않았지만 정갈했죠. 어젯밤 많이 고민했습니다. 철중이 밥을 뜨며 말했습니다. 민성은 숟가락을 든 채 멈췄어요. 제 기술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민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중은 찌개를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어요. 여기서 한 달간 함께 지내십시오. 제대로 배우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배운 기술로 돈만 벌려고 하지 마십시오. 진심으로 좋은 천을 만들겠다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민성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사에 전화를 걸어 한 달간 외부 출장이라고 보고했어요. 비서는 놀랐지만 민성의 단호한 목소리에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 후 철중은 민성을 연구실로 데려갔습니다. 한옥 뒤편에 있는 작은 건물이었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수십 개의 항아리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제 30년 인생입니다. 철중이 항아리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민성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최신 장비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온도계도 보이지 않았죠. 대표님, 온도는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이걸로요. 철중은 자신의 손바닥을 펼쳐 보였습니다. 민성은 어이가 없었어요. 손으로요? 그럼 정확한 수치는?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느낌입니다. 이 항아리는 지금 살아 숨쉬고 있어요. 미생물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걸 손으로 대보면 압니다. 철중은 민성의 손을 잡아 항아리 표면에 대게 했습니다. 미세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느껴지십니까? 이 따뜻함이요. 민성은 집중했습니다. 정말로 미세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신기했습니다. 발효는 과학이지만 동시에 예술입니다. 숫자로만 재면 진짜 색을 놓치게 됩니다. 철중의 말에 민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생 데이터와 수치로만 일해온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이제 냄새를 맡아보십시오. 철중이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시큼하면서도 은은한 향이 피어올랐어요. 민성은 코를 가까이 댔습니다. 이 냄새가 뭔지 아십니까? 발효. 냄새 아닙니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이건 시간의 냄새입니다. 3년 동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거치며 익은 냄새예요. 조급함이 없는 냄새죠. 민성은 처음에는 철중의 말이 추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간 함께 지내며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철중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항아리를 점검했습니다. 하나하나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고 손으로 온도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작은 노트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오늘 날씨 맑음, 습도, 손끝에 촉촉함이 남음, 발효 상태 순조로움. 숫자가 아닌 감각으로 기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민성은 처음엔 답답했어요. 하지만 점차 그 깊이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님, 왜 하필 항아리를 쓰십니까? 스테인리스 탱크가 훨씬 위생적인데요. 항아리는 숨을 쉽니다. 미세한 구멍들로 공기가 드나들어요. 그게 발효에 중요합니다. 스테인리스는 차단하지만 항아리는 소통합니다. 철중의 설명을 들으며 민성은 메모를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전수가 아니라는 것을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성은 철중의 방식에 점차 익숙해졌어요. 새벽에 일어나 항아리를 점검하고 손으로 온도를 느끼고 냄새로 상태를 판단했습니다. 어느 날 밤 철중과 민성은 연구실에서 밤을 샜습니다. 새로운 배합을 시도하고 있었거든요. 철중은 30년간 축적한 노하우를 하나씩 풀어놓았어요. 효소 배합의 핵심은 균형입니다. 너무 강하면 천이 상하고 너무 약하면 색이 안 나와요. 딱 그 중간 황금 비율을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경험입니다. 수백 번, 수천 번 실패하면서 몸으로 익히는 거죠. 민성은 철중의 손놀림을 지켜봤습니다. 정확하고 확신에 찼어요. 30년의 세월이 그 손끝에 녹아 있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작업이 끝났습니다. 철중이 민성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순대국밥 한 그릇 하러 갑시다. 이 시간에요? 24시간 하는 곳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낡은 트럭을 타고 10분쯤 달렸습니다. 허름한 국밥집이 나왔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뜨거운 김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사장님, 순대국밥 둘이요. 소주도 한 병. 철중이 주문했습니다. 곧 뜨끈한 국밥이 나왔어요. 민성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구수한 국물이 목으로 넘어갔죠. 맛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30년 됐습니다. 사장님 손맛이 일품이에요. 철중이 소주잔을 채웠습니다. 민성에게 한 잔 건넸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배우는 입장인데요.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소주가 목을 타고 내려가며 속을 데웠어요. 민성은 문득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언제 이런 기분을 느꼈던가 싶었죠. 대표님, 네, 저 사실은 고아 출신입니다. 민성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철중은 국밥을 떠먹으며 들었어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7살 때 입양됐고요. 양아버지는 재벌 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늘 불안했어요. 언제 버려질지 몰라서요. 민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중은 소주를 한 잔 더 따라줬어요. 그래서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성과를 내야 했고 인정받아야 했어요. 안 그러면 다시 버려질 테니까요.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철중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민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여기 와서 대표님과 함께 지내면서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상하죠? 분명 일하러 온 건데 이상하지 않습니다. 진심은 통하는 법이니까요. 철중은 민성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민성은 뜨거운 게 목구멍으로 치밀어 올랐어요. 형님, 민성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철중은 놀란 듯 민성을 봤어요. 형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대표님보다 그게 더 편할 것 같아서요. 철중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십시오. 저도 그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민성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철중은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어요. 수십 년 전 잃어버린 동생의 빈자리가 조금씩 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국밥을 다 먹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새벽이었습니다. 형님 같은 사람이 진짜 리더십니다. 민성이 말했습니다. 철중은 피식 웃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전 그냥 천이나 염색하는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형님은 사람의 마음을 염색하십니다. 제 마음도 형님 손을 거쳐 물들었어요. 철중은 민성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민성의 눈빛이 처음 왔을 때와 달라져 있었어요. 조급함 대신 안정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람 냄새가 나야 오십니다. 자네 눈빛, 이제야 좀 사람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헛살았습니다. 민성은 진심이었습니다. 철중 곁에서 보낸 시간이 55년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웠어요. 공방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대청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마당에는 국화꽃이 피어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꽃잎을 비추며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철중은 민성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동생 같다고,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고. 민성도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아버지 같다고, 처음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것 같다고. 하지만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이 평화가 곧 깨질 거라는 것을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성은 철중의 가르침을 받으며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것도 자연스러워졌고 손으로 온도를 느끼는 것도 익숙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형님, 이 배합으로 시제품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민성이 노트를 펼쳐 보이며 물었습니다. 한 달 동안 꼼꼼하게 기록한 내용이었어요. 철중은 안경을 쓰고 노트를 들여다봤습니다. 오, 잘했습니다. 이 비율이면 충분히 가능하겠어요. 정말입니까? 민성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철중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번 해봅시다. 제대로 된 천연 발효 섬유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2주간의 작업 끝에 시제품이 완성되었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질긴 천이었어요. 색깔은 은은한 쪽빛으로 화학 염료로는 절대 낼 수 없는 깊이가 있었습니다. 형님, 이거 정말 대단합니다. 민성이 천을 만지며 감탄했습니다.
철중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우리 둘이 함께 만든 겁니다. 자네 아이디어도 많이 들어갔어요. 아닙니다. 형님의 30년 노하우 덕분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때 민성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회사 비서였습니다. 부장님, 회장님께서 당장 복귀하라고 하십니다. 급한 일이라고. 민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철중은 민성의 표정 변화를 눈치챘어요. 회사 일입니까? 예. 복귀하라고 합니다. 그럼 어서 가보십시오. 일이 중요하죠. 민성은 망설였습니다. 이곳을 떠나기 싫었어요. 하지만 회장의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형님, 곧 다시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로 정말 좋은 제품 만들겠습니다. 믿습니다. 자네라면 할 수 있어요. 철중은 민성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민성은 깊이 허리를 숙이고 공방을 나섰어요. 회사로 돌아온 민성은 곧장 회장실로 불려갔습니다. 회장은 시제품 보고서를 책상에 던졌어요. 이게 뭡니까? 천연 발효 섬유 시제품입니다. 성공했습니다. 민성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회장은 보고서를 훑어봤어요. 기술 제공자. 철중? 이 사람이 누굽니까? 제게 기술을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30년 경력의 천연 염색 장인이십니다.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책상을 탁 쳤어요. 듣기 좋게 말했더니 정신을 못 차리는군. 이 기술, 법인 명의로 단독 특허 출원해. 그 시골 촌놈 이름은 빼고. 그건 안 됩니다. 형님께서. 형님? 형님이라고? 회장이 비웃었습니다. 민성의 멱살을 잡았어요. 정신 차려. 내가 누구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내가 걷어주지 않았으면 넌 지금도 고아원에서 썩고 있었을 거야. 회장님, 그 기술 특허네. 당장? 안 그러면 넌 아웃이야. 다시 거리로 내쫓을 거야. 회장은 민성을 밀쳤습니다. 민성은 뒤로 휘청거렸어요. 3일 준다. 3일 안에 특허 출원 서류 올려. 그 촌놈 이름은 빼고. 민성은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온몸이 떨렸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형님, 미안해요. 민성의 머릿속에 철중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어깨를 두드리던 모습, 믿습니다라고 말하던 목소리.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과거의 기억이 몰려왔습니다. 7살 때 고아원 원장실에 불려갔던 날. 입양 간다는 말을 들었을 때의 기쁨. 그리고 새 아버지가 된 회장의 차가운 눈빛. 넌 내 친자식이 아니야. 명심해. 쓸모 없어지면 언제든 내쫓을 거야. 그 말이 오랜 시간 민성을 지배해 왔습니다. 버려질 수 없다는 공포, 인정받아야 한다는 강박,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함. 밤이 깊었습니다. 민성은 책상 서랍에서 신경 안정제를 꺼냈어요. 손이 떨려 알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주워 담으며 민성은 울먹였어요. 난 살아야 해. 다시 버려질 순 없어. 형님,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난 잃을 게 너무 많아요. 다음 날 민성은 공방을 다시 찾았습니다. 철중은 반갑게 맞아줬어요. 일은 잘 됐습니까? 예, 형님. 잘 됐습니다. 민성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철중은 민성을 연구실로 데려갔어요. 자네한테 보여줄 게 있습니다. 철중은 연구실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작은 금고가 있었어요. 철중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민성은 자연스럽게 옆에서 지켜봤어요. 비밀번호는 0-7-2-4였습니다. 7월 24일. 무슨 날이지?
민성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금고 문이 열렸어요. 안에는 낡은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제 30년 연구 기록입니다. 모든 배합 비율, 발효 시간, 온도 변화가 다 적혀 있어요. 철중은 수첩을 꺼내 민성에게 보여줬습니다. 민성은 수첩을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형님, 이렇게 귀한 걸. 자네가 내 후계자나 다름없습니다. 당연히 물려줘야죠. 철중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성은 수첩을 꼭 껴안았어요. 감사합니다,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민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철중은 민성의 등을 토닥였어요. 울지 마십시오. 남자가. 죄송합니다. 감정이 복받쳐서 민성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한편에서는 다른 생각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이 수첩, 이게 있으면 형님 없이도 기술을 재현할 수 있어. 민성은 자신의 생각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아냐. 난 그런 짓 못해. 형님을 배신할 순 없어. 철중은 민성을 마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장독대 뒤편에 특별히 큰 항아리가 있었어요. 저게 뭡니까? 핵심 종균입니다. 30년간 배양한 미생물 집합체예요. 저게 없으면 아무리 기술이 있어도 같은 색을 낼 수 없습니다. 철중은 항아리를 어루만졌습니다. 민성은 항아리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저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생명입니다. 30년간 키워온 생명이에요. 사람으로 치면 내 자식 같은 거죠. 철중의 목소리에는 애정이 묻어났습니다. 민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저 항아리만 있으면 형님의 모든 기술을 재현할 수 있어. 저녁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청마루에 앉아 막걸리를 마셨어요. 국화꽃 향기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형님, 제가 형님을 만난 건 정말 큰 행운입니다. 민성이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철중도 잔을 들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네를 만나 외로움이 많이 사라졌어요.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달빛이 마루를 비추고 귀뚜라미 소리가 들렸어요.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성의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회장이었어요. 내일까지야. 내일까지 서류 안 올리면 넌 끝이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성은 술잔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철중은 민성의 표정 변화를 봤습니다. 뭔가 고민이 깊어 보였어요. 무슨 일 있습니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민성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철중은 더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민성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두 가지 길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형님을 배신하면 난 살 수 있어. 회사도 지킬 수 있고 버려지지도 않아. 하지만 형님은. 민성은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일어나 마루로 나왔어요. 달빛 아래 장독대가 보였습니다. 그 뒤편에 큰 항아리도. 민성은 항아리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손을 뻗어 항아리를 만졌어요. 차가웠습니다. 미안해요, 형님.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난 살아야겠어요. 민성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이 항아리 표면을 적셨어요. 이틀 후 철중은 공방 직원 영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3일 정도 지방에 다녀올게요. 원단 자재 납품처가 거기 있거든요. 직접 가서 확인하고 와야겠어요. 대표님 혼자 가시게요? 제가 같이 갈까요? 아니야. 자네는 여기서 공방 지켜야지. 민성 씨도 있으니까 괜찮아.
철중은 민성을 바라봤습니다. 민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님, 다녀오십시오. 제가 잘 지키고 있겠습니다. 믿습니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철중은 낡은 가방을 들고 공방을 나섰습니다. 트럭 시동을 걸고 손을 흔들었어요. 민성도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트럭이 골목길을 빠져나가 시야에서 사라졌죠. 민성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지금이야.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 민성은 공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접니다. 지금 당장 트럭 3대 보내주십시오. 주소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인원 10명 필요합니다. 전화를 끄는 민성은 손이 떨렸습니다. 주머니에서 신경안정제를 꺼내 삼켰어요. 물 없이 그냥 삼켰습니다. 이 시간 후 큰 트럭 3대가 공방 앞에 멈춰 섰습니다. 10명의 용역 직원들이 내렸어요. 민성은 그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저 연구실 안에 있는 항아리들 전부 조심해서 옮기십시오. 깨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기 장독대 뒤편에 큰 항아리 보이죠? 저게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용역 직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공방 직원 수진이가 연구실에서 나왔어요. 부장님, 이게 무슨 일이세요? 수진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민성은 차가운 눈빛으로 수진이를 봤어요. 회사 일입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지만 대표님은 제게 정권을 맡기셨습니다. 물러나 있으십시오. 민성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휴대전화를 꺼내 철중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어요. 하지만 민성이 그걸 가로챘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방해되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수진이는 민성의 변한 모습에 겁을 먹었습니다. 뒤로 물러섰어요. 용역 직원들은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연구실의 항아리들을 하나씩 트럭에 실었어요. 발효 설비도 뜯어냈습니다. 30년간 철중이 만들어온 모든 것이 트럭에 실렸죠. 부장님, 저 큰 항아리는 어떻게 하죠? 너무 무거운데요. 4명이서 들어요. 절대 깨뜨리면 안 됩니다. 핵심 종균이 든 항아리였습니다. 용역 직원 4명이 힘을 합쳐 들어 올렸어요. 조심스럽게 트럭까지 옮겨 실었습니다. 민성은 연구실 금고로 갔습니다. 비밀번호 0-7-2-4를 눌렀어요.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 있던 30년 연구 수첩을 꺼냈죠. 수첩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미안해요, 형님.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저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에요. 3시간 만에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트럭 3대에는 철중의 30년이 실려 있었어요. 민성은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출발하십시오. 트럭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와 영수는 멍하니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하죠? 수진이가 울먹였습니다. 영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당장 대표님께 연락드려야 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트럭들은 골목길을 빠져나가 사라졌어요. 그날 저녁 민성의 회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민성이 섰어요. 양복은 말끔했고 표정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오늘 세계 최초로 천연 발효 섬유 기술을 독자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민성은 준비된 원단 샘플을 들어 보였어요. 이 기술은 100% 우리 회사 자체 연구팀이 개발한 것입니다. 화학약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환경 친화적입니다.
회장은 뒤편에서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민성은 계속 설명했어요. 다음 달부터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며 해외 수출도 추진하겠습니다. 한국 섬유 산업의 새로운 역사를 쓰겠습니다.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뉴스 카메라가 민성을 클로즈업했어요. 민성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죄책감이 숨어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철중이 공방에 돌아왔습니다. 트럭을 세우고 내렸어요. 다녀왔습니다. 철중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수진아? 영수야? 철중은 공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멈춰 섰어요. 연구실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철중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항아리들이 있던 자리에는 먼지만 남아 있었어요. 발효 설비도 사라졌습니다. 30년간 가꿔온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였죠. 이게 무슨... 철중은 비틀거리며 금고로 갔습니다. 금고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30년 연구 수첩도 사라졌죠. 안 돼. 안 돼. 철중은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장독대 뒤편으로 갔어요. 핵심 종균이 든 항아리가 있던 자리. 그곳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철중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수진이와 영수가 뛰어왔습니다. 둘 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대표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막지 못했습니다. 수진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영수도 무릎을 꿇었어요. 민성 씨가 용역을 데려와서 전부 가져갔습니다. 저희가 말렸지만 철중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자리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민성이가 그랬다고? 예, 죄송합니다. 철중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가슴이 쥐어짜듯 아팠습니다. 사람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철중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대표님,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철중은 그대로 쓰러졌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119 불러, 빨리. 영수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수진이는 철중을 부축했어요. 철중은 가슴을 계속 움켜쥐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철중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어요.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 심장을 찔러온 거였죠.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 요원들이 철중을 들것에 실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공방 마당에는 수진이와 영수 그리고 다른 직원들이 남았습니다. 모두 울고 있었어요. 30년간 함께 일궈온 공방이 하루아침에 텅 비었습니다. 민성 씨,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수진이가 흐느꼈습니다. 영수는 주먹으로 땅을 쳤어요.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같은 시각 민성의 회사 회장실에서는 축배가 터졌습니다. 잘했어. 이제 우리가 세계 시장을 장악하는 거야. 회장이 샴페인을 따르며 웃었습니다. 민성은 잔을 받았어요. 하지만 웃을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민성은 책상에 앉았습니다. 서랍에서 철중의 연구 수첩을 꺼냈어요. 수첩을 펼쳐봤습니다. 첫 페이지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7월 24일, 동생 철민이를 잃은 날. 이 기술로 언젠가 철민이를 찾을 수 있기를. 철민아, 형이 꼭 찾을게. 민성의 손이 떨렸습니다. 7월 24일,
금고 비밀번호였던 그 날짜. 동생, 철민. 민성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나왔습니다. 민성의 기자회견 장면이 방송되고 있었어요. 화면 속 민성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반면 병원 중환자실에서는 철중이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철중은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인공호흡기가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심전도 기계가 삐 소리를 냈어요. 의사는 수진이와 영수에게 말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응급수술은 했지만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72시간이 고비입니다. 선생님, 대표님은 괜찮아지시는 거죠? 수진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심장 손상이 심각합니다. 게다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신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영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어요. 나흘째 되는 날 박노인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철중과 40년 지기인 친구였어요. 옆 동네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죠. 철중이가 어디 있어? 중환자실입니다. 박노인은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철중이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이 사람아, 왜 이 지경이 됐어? 박노인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철중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수진이한테 들었어. 민성이란 놈이 다 가져갔다며? 그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박노인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어요. 간호사가 들어와 철중의 옷을 갈아입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박노인이 나섰습니다. 간호사는 고맙다며 새 환자복을 건넸어요. 박노인은 조심스럽게 철중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때 중환자실 밖 대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어요. 세계 최초 천연 발효 섬유 기술을 개발한 민성 부장이 오늘 시연회를. 박노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틈으로 텔레비전 화면이 보였어요. 민성이 양복을 입고 기자들 앞에서 원단을 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민성이 팔을 걷어붙이고 발효 과정을 시연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가 민성의 손을 클로즈업했어요. 그 순간 박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성의 왼쪽 팔목에 특이한 흉터가 있었습니다. 울퉁불퉁한 화상 흉터였어요. 박노인은 그 흉터를 알아봤습니다. 저게 설마. 박노인은 급히 철중의 환자복을 입히는 것을 멈췄습니다. 철중의 오른손을 들여다봤어요. 손등에 희미한 흉터가 있었습니다. 맞아. 이 흉터. 박노인은 수십 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철중이 시장통 판잣집에서 동생 철민이와 살던 시절, 어느 날 철중이 라면을 끓이다가 냄비를 엎질렀어요. 끓는 물이 동생 철민의 왼쪽 팔목에 쏟아졌습니다. 형, 뜨거워. 7살 철민이는 울부짖었습니다. 철중은 동생을 안고 병원으로 뛰어갔어요. 하지만 치료비가 없었습니다. 간신히 응급처치만 받았죠. 그 후 철민의 팔목에는 울퉁불퉁한 화상 흉터가 남았습니다. 박노인은 그날을 생생히 기억했습니다. 철중이 자책하며 울던 모습도요. 내가 동생한테 이런 상처를 남기다니. 철중은 며칠간 밥도 못 먹었습니다. 자신의 손등을 불에 대며 벌을 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철중의 손등에도 흉터가 생겼습니다. 박노인은 다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민성의 팔목 흉터. 모양이 똑같았어요. 아이고, 저 흉터. 어릴 때 철중이가 끓는 물 쏟아서 대인 그 자국 아니요. 박노인은 소리쳤습니다.
간호사가 놀라 들어왔어요. 왜 그러세요? 저 사람, 텔레비전에 나온 저 사람. 박노인은 텔레비전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이미 뉴스는 다른 주제로 넘어간 뒤였어요. 박노인은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철민이. 저 사람이 철민이야. 철중이가 40년간 찾아 헤맨 동생이. 박노인은 급히 수진이를 불렀습니다. 수진아, 민성이란 사람 나이가 어떻게 돼? 55살이라고 들었습니다. 55살. 맞아. 철민이가 7살 때 헤어졌으니까 지금 55살이지. 박노인은 확신했습니다. 민성이 철중의 동생 철민이라고. 그럼 민성 씨가 대표님의 동생이야. 수십 년 전 헤어진 친동생. 수진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수도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럼 민성 씨는 자기 친형을 배신한 겁니까? 그렇게 되는구만. 박노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철중의 손을 다시 잡았어요. 철중아,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가슴 아플까. 그때였습니다. 철중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대표님, 깨어나세요.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왔어요. 의사도 왔습니다. 철중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장을 바라봤어요. 철중아, 정신 차려. 박노인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철중은 고개를 돌렸어요. 박노인을 봤습니다. 형? 그래, 나야. 철중아, 정신 차렸구나. 의사가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활력 징후를 확인하고 의식 상태를 점검했어요. 다행입니다. 의식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아직 안정이 필요합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나갔습니다. 박노인은 철중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철중아, 할 말이 있어. 박형, 민성이가 다 가져갔어. 철중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야. 더 중요한 얘기야. 박노인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민성이, 그 사람 말이야. 내 동생이야. 뭐라고? 철중은 박노인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철민이야. 내가 오랫동안 찾아 헤맨 철민이. 민성이가 철민이야. 그럴 리 없어. 손목 흉터 봤어. 텔레비전에 나온 거. 내가 라면 끓이다 엎질러서 생긴 그 흉터야. 틀림없어. 박노인은 철중의 손등 흉터를 어루만졌습니다. 철중은 자신의 손등을 봤어요.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철민아, 미안해. 형이 잘못했어. 7살 철민이를 안고 병원으로 뛰어가던 그날. 동생의 울음소리. 팔목에 남은 흉터. 아니야. 철중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맞아, 철중아. 민성이가 철민이야. 나이도 맞고 흉터도 똑같아. 철중은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나를 죽음으로 못 놈이 내 동생이라고? 철중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아니었어요. 그저 깊은 비탄이었습니다. 철중아, 수십 년을 찾았어. 단 하루도 잊은 적 없어. 밤마다 꿈에서 철민이를 봤어. 형, 왜 날 버렸어? 하고 우는 철민이를. 철중은 흐느꼈습니다. 박노인도 눈물을 닦았어요. 그런데 그 철민이가 나를 이렇게. 철중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다시 조여왔어요.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환자분, 진정하세요.
진정제를 투여했습니다. 철중의 호흡이 천천히 안정되었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박노인은 철중 곁을 지켰어요. 철중은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박형, 응, 기술을 훔친 건 용서할 수 있어. 돈이 필요했겠지. 살아야 했겠지. 철중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하지만 형의 마음을 짓밟은 건 그건 가르쳐줘야 해. 동생이니까. 형이 가르쳐줘야 해. 철중아, 형님이라고 불렀어. 날 보고 형님이라고. 처음으로 의지할 사람을 만났다고 했어. 철중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다 계획이었을까? 박노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철중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내가 철민이를 다시 만나야 해. 형으로서. 2주 후 민성의 회사에 첫 클레임이 들어왔습니다. 이 원단 색깔이 변했어요. 처음엔 예쁜 쪽빛이었는데 지금은 회색이 됐다고요. 고객센터 직원이 황급히 보고했습니다. 민성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한두 건은 그럴 수 있습니다. 교환해 드리십시오. 하지만 클레임은 계속 들어왔습니다. 10건, 50건, 100건. 출하한 제품의 절반 이상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부장님, 큰일입니다. 공장 창고에 보관 중인 원단도 다 변색되고 있습니다. 품질관리팀장이 뛰어왔습니다. 민성은 급히 공장으로 달려갔어요. 공장 창고에는 수천 필의 원단이 쌓여 있었습니다. 처음 만들었을 때는 아름다운 쪽빛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악취도 났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민성은 원단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닿자마자 천이 찢어졌어요. 부패한 거였습니다. 부장님, 발효 탱크를 확인했는데요. 종균이 제대로 활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구원이 보고했습니다. 민성은 발효실로 뛰어갔어요. 최신식 스테인리스 탱크 안에는 철중에게서 가져온 종균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자 악취가 올라왔어요. 발효가 아니라 부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온도와 습도는 완벽하게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연구원은 말을 멈췄습니다. 민성이 다그쳤어요. 하지만 바람과 햇빛이 없습니다. 밀폐된 탱크 안에서는 미생물이 제대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철중 대표님께서 강조하셨던 부분인데 민성은 그제야 기억했습니다. 철중이 말했던 것을요. 발효는 숨을 쉬어야 합니다. 바람과 햇빛의 조화가 중요해요. 인공적으로 만든 환경에서는 진짜 색이 안 나와. 민성은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최신 설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다음 날 회사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언론은 일제히 비난했어요. 기술 도용 의혹, 품질 불량 은폐, 소비자 기만. 기사 제목들이 민성을 짓눌렀습니다. 회장실로 불려갔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회장이 컴퓨터 모니터를 집어던졌습니다. 모니터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어요. 300억도 모자라 추가로 500억을 날렸어. 이 바보 같은 놈. 회장님, 시간을 주시면 해결하겠습니다. 시간이 어디 있어? 당장 다음 주면 부도야. 부도. 회장은 민성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민성은 고개를 숙였어요. 나가. 당장 나가. 넌 오늘부로 해고야. 회장님, 듣기 싫어. 썩 나가. 민성은 비틀거리며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온몸이 떨렸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철중에 연구 수첩이 있었어요. 민성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철중의 필기체로 빼곡하게 적힌 기록들. 하지만 아무리 읽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온도 손끝의 미지근함, 습도 코끝이 촉촉함, 바람 마당을 3번 도는 정도.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감각이었어요. 40년간 몸으로 익힌 감각. 그걸 이해하지 못한 채 기술만 훔쳤던 거였습니다. 형님, 민성은 수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져 수첩을 적셨어요. 그때 비서가 노크를 했습니다. 부장님, 밖에 손님이 오셨습니다. 누구요? 철중이라는 분인데요. 민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문이 열렸습니다. 철중이 들어왔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걸음걸이는 불안정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몸이었죠. 형님, 민성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철중의 눈빛을 보고 얼어붙었어요. 차갑지도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슬픔만이 담겨 있었어요. 앉으십시오. 철중이 먼저 말했습니다. 민성은 다시 앉았어요. 철중도 앞에 앉았습니다. 돈 뜯어내러 왔어? 민성이 도끼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방어하려는 몸부림이었어요. 법대로 해. 소송하든 뭐든. 철중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민성을 바라봤어요. 문제가 생긴 모양이군요. 그게 형님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민성이 소리쳤습니다. 철중은 조용히 일어났어요. 민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제대로 안 됐죠? 종균이 발효가 안 되고 부패했죠? 어떻게? 바람과 햇빛을 무시했으니까요. 제가 그렇게 강조했는데. 철중은 민성의 책상 위에 놓인 원단 샘플을 집어들었습니다. 냄새를 맡았어요. 썩었네요. 완전히 썩었어. 그래서 뭐, 비웃으러 온 거야? 민성은 일어나 철중을 밀쳤습니다. 철중은 뒤로 휘청거렸어요. 하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훔쳐간 기술로는 옷을 못 만듭니다. 철중이 말했습니다. 민성에게 다시 다가갔어요. 왜냐하면 그건 기다림이거든요. 조급한 마음으로는 절대 안 돼요. 닥쳐. 뭘 안다고. 민성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철중은 민성의 팔을 잡았습니다. 민성이 뿌리치려 했지만 철중은 놓지 않았어요. 천천히 민성의 셔츠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왼쪽 팔목에 울퉁불퉁한 화상 흉터가 드러났습니다. 민성은 깜짝 놀라 팔을 빼려 했습니다. 하지만 철중이 그 흉터를 어루만졌어요. 많이 아팠겠구나. 철중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성은 멈칫했어요. 그때 형이 라면 끓이다 엎어서 생긴 흉터. 아직도 선명하네. 무슨 소리야? 민성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철중은 따라왔어요. 7월 24일. 우리가 헤어진 날. 넌 7살이었고 형은 12살이었지. 철중은 자신의 오른손 손등을 보였습니다. 희미한 화상 흉터가 있었어요. 형이 너한테 화상 입힌 게 너무 미안해서 형도 스스로 벌을 줬어. 같은 상처를 만들었지. 민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철민아. 철중이 민성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니, 원래 이름을요. 형이야. 철중이 형. 아니야. 아니야. 민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밀려왔어요. 7살 때 시장통 판잣집. 형이 라면을 끓여주던 날. 갑자기 냄비가 엎어지고 뜨거운 물이 팔에 쏟아졌던 순간. 철민아, 미안해. 형이 잘못했어. 형이 자신을 안고 뛰어갔던 기억. 병원 복도에서 울던 형의 모습. 그리고 그날 밤 형이 라면을 사러 나갔을 때
낯선 여자가 다가왔던 기억. 얘야, 이리 와. 맛있는 거 줄게. 그 여자를 따라갔고 다시는 형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고아원으로 보내졌고 이름도 바뀌었어요. 철민에서 민성으로. 형? 형님. 민성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철중은 민성을 끌어안았어요. 철민아, 형이 늦어서 미안해. 형님. 형님. 민성은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공방에서 느꼈던 편안함. 철중 곁에 있을 때의 평화. 그게 혈육의 끌림이었다는 것을요. 내가 형님한테. 민성은 철중의 품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어요. 형님, 죄송해요. 민성은 바닥을 쳤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부딪혀 피가 났지만 계속 절을 했어요. 제가 미쳤어요. 형님을. 철중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성의 어깨를 잡고 일으켰어요. 그만해. 그만 울어. 어떻게 그만 울어요. 제가 형님을 죽일 뻔했잖아요. 민성은 통곡했습니다. 55년 인생에서 가장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그것도 피부치에게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형님, 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민성은 철중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철중은 민성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다시 시작이요? 그래. 늦었지만 지금부터 형제로 살면 되는 거야. 철중의 말에 민성은 더 세게 울었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형은 다시 시작하자고 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사무실을 물들였어요. 두 형제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민성은 회사 경영권을 내려놓았습니다. 회장에게 모든 것을 반납하고 법적 책임도 졌어요. 배임과 횡령 혐의로 6개월간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이었죠.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55년 인생에서 한 번도 남을 돌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점차 마음이 변했어요. 어르신들의 주름진 손을 잡고 식사를 도와드리고 말동무가 되어드리면서 민성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치는 성과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요. 봉사를 마친 민성은 철중의 공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철중은 민성을 막내 직원으로 받아주었어요. 형님, 제가 정말 여기서 일해도 됩니까? 당연하지. 넌 내 동생이잖아. 철중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민성은 눈물을 흘렸어요. 양복 대신 남색 작업복을 입은 민성은 낯설었지만 편안해 보였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어요. 항아리 뚜껑 여는 것도 첫널기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새벽 5시 민성은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빗자루로 낙엽을 모으고 장독대 주변을 깨끗이 했어요. 그리고 항아리들을 하나씩 점검했습니다. 철중이 나왔습니다. 민성을 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일찍 일어났네. 형님 가르침대로요. 새벽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잘하고 있어. 두 사람은 나란히 항아리를 열었습니다. 발효 냄새를 맡고 손으로 온도를 확인했어요. 민성은 이제 숫자가 아닌 감각으로 상태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형, 이 항아리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맞아. 아직 한 달은 더 필요해. 철중은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민성이 많이 성장했어요. 어느 가을날 철중과 민성은 함께 선산에 갔습니다. 부모님 산소였어요. 40년 만에 민성이 처음 찾아가는 자리였습니다. 묘 앞에 국화꽃을 놓고 두 형제는 절을 올렸습니다.
철중이 먼저 말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철민이를 찾았습니다. 민성은 울먹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땅에 이마를 댔어요. 아버지, 어머니, 불효자 철민입니다. 형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바람이 불었습니다. 국화꽃잎이 흩날렸어요. 철중은 민성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부모님이 용서하셨을 거야. 정말 그럴까요? 그럼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뻐하실 거야. 두 형제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 산 아래로 공방이 보였어요. 기와 지붕과 장독대, 그리고 마당에 널린 천들. 형, 저기가 우리 집이네요. 그래, 우리 집이야. 민성은 그 말이 좋았습니다. 우리 집. 공방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마당에서 천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널었던 천들이 햇빛에 말라 있었어요. 형, 이 색깔 정말 예쁘네요. 그치? 3년 걸렸어. 내가 오기 전부터 준비한 거야. 은은한 쪽빛이었습니다. 화학 염료로는 절대 낼 수 없는 깊이가 있었어요. 두 사람은 천을 하나씩 걷어개었습니다. 노을이 지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면서 천들도 붉은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형, 이 색깔 나오려면 아직 멀었지? 민성이 다른 항아리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철중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한두 해로 되나? 평생 같이 하면서 익히는 거지. 평생? 좋은 말이네요. 민성은 웃었습니다. 예전엔 평생이란 말이 무거웠어요. 속박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형과 함께라면 평생이 짧게 느껴질 것 같았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달이 떠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대청마루에 나란히 앉았어요. 철중이 믹스커피를 타서 건넸습니다. 고급 원두 커피도 많은데 왜 형은 믹스커피를 좋아하세요? 이게 편해. 복잡하지 않잖아. 저도 이제 이게 좋아요. 민성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하면서 구수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마당에서는 귀뚜라미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독대 위로 달빛이 내려앉았어요. 국화향이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민성아. 네, 형. 행복하니? 철중의 질문에 민성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태어나서 처음으로 행복합니다. 나도 그래. 빈자리가 채워진 기분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달빛 아래 두 형제의 얼굴은 평화로웠어요. 밥 먹어라. 멀리서 박 노인이 소리쳤습니다. 저녁 준비가 된 모양이었어요. 가자. 박 형님이 부르신다. 네, 형. 두 사람은 일어나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불빛이 따뜻하게 새어나왔어요. 식탁에는 박 노인과 수진이, 영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소박한 반찬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어서 와. 앉아. 박 노인이 손짓했습니다. 철중과 민성은 자리에 앉았어요. 잘 먹겠습니다. 다섯 사람이 함께 인사했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민성아, 이거 먹어봐. 수진이가 직접 만든 김치야. 박 노인이 김치를 집어줬습니다. 민성은 받아 먹었어요. 맛있네요. 그치? 수진이 손맛이 좋아. 수진이는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민성도 따라 웃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철중은 마루에 다시 앉았습니다. 민성도 옆에 앉았어요. 별이 총총했습니다. 형, 제가 형님한테 배운 게 뭔지 아세요? 뭔데? 기다림이요. 조급하지 않고 천천히 익혀가는 것. 그게 진짜 가치라는 걸 배웠어요. 철중은 민성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 배웠네.
형님 덕분입니다. 민성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린 시절 형과 함께 별을 세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형, 저 별 기억나세요? 우리 어렸을 때 셌잖아요. 기억하지? 넌 항상 10까지 세다가 잠들었어. 맞아요. 형이 없고 방으로 데려갔죠. 두 사람은 추억을 나눴습니다. 형, 후회 안 해요? 저를 용서한 거. 민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철중은 고개를 저었어요. 후회? 전혀. 넌 내 동생이야. 동생을 용서 못하면 형이 아니지. 감사합니다, 형. 고맙긴. 이제 우리 평생 같이 살자. 네, 형. 평생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장독대 옆 국화꽃이 흔들렸어요. 마당에 널린 천들도 살랑거렸습니다. 철중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잘못 꼬인 매듭은 잘라내는 게 아니라 찬찬히 풀어서 다시 묶으면 된다. 우리는 오랜만에 가장 단단한 매듭을 묶었다. 민성은 형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에 비친 형의 얼굴은 편안했어요. 자신도 저렇게 평화로운 표정을 짓고 있을까 민성은 생각했습니다. 형, 내일은 뭐해요? 내일? 항아리 점검하고 천 염색하고 저녁엔 막걸리 한잔하지 뭐. 좋네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넌 이미 그렇게 살고 있잖아. 철중이 웃었습니다. 민성도 따라 웃었어요. 두 형제는 그렇게 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처럼 많았어요. 귀뚜라미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공방의 불빛은 따뜻했고 장독대는 묵묵히 제자리를 지켰습니다. 항아리 속에서는 종균들이 천천히 익어가고 있었어요. 서두르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계절을 기다리며 두 형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가며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공방의 하루가 저물고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급하지 않게 천천히 익어가는 시간들이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하루에 잔잔한 위로가 스며들 수 있도록 무료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에게 전하고 싶은 따뜻한 마음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오늘을 언제나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